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배부해준 이 프린트와 교과서 202쪽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모습의 변화. 달달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근대 의식, 새로운 생각이 확산 퍼지고 의식주, 잊고 먹고 사는 생활이 변화하였다. 자, 이때 시계가 보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보급이 되면서 정확한 시간관념이 생기면서 근대적 1번 빈칸 근대적 시간관념 확립 적어봅시다. 자, 예전에는 우리 해질 무렵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오후 7시 8분에 만나자라고 할 수 있는 등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근대적 시간관념이 확립이 됩니다.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간선, 즉 철도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모양이 되냐? 정확한 X자는 아니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X자 모양의 철도가 깔리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좋으라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자, 일본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 침략 및 경제 수탈 목적을 위해서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은 채 부수적인 효과로 전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철도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은 하겠죠. 자, 그런 등의 한국인의 공간의식이 확대가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양복, 양장이 보급되면서 모던거보이, 모던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교과서로 이따가 봐볼게요. 식생활, 자, 우동, 어묵, 짜장면, 호떡 등 일본인과 중국인이 만든 음식이 점점 우리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아이스크림, 과자 이러한 서양 음식 또한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돈이 있어야 사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런 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한옥을 수정하고 바꾼 개량 한옥, 일명 문화주택이란 게 등장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돈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자, 가난한 농민이나 도시에 사는 서민들은 여전히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거주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변화. 자, 도시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겠죠? 사람이 많으려면 개항장, 거래가 가능한 개항장과 교통의 중심지인 철도역 중심 지역 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이 많이 있는 공업 중심 지역이 아무래도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 거리도 만들어지면서 한 지역 안에 한국인, 일본인 당연히 살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전에 배운 거 나왔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영향으로 몰락한 농민들 일단은 도시를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도시로 간다 해서 여러분 바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도시 가서 빈민촌을 형성하는데 자, 이때 사진을 볼 겁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 배웠던 움집 기억나나요, 여러분? 거의 그 모양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토막민. 자, 이 부분까지는 교과서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펴시다. 옛날 서울역 한번 봐보시고, 자, 사회 모습의 변화. 우리 호남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연표를 보니까. 근대적 시간관념의 상징인 철도를 소재로 한 시계 광고. 당시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서양의 양복, 양장이 들어오면서 그걸 즐겨했던 모던보이, 모던걸. 멋있네요, 여러분. 자, 이때 똑같아. 당연히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못된 보이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런 거 재밌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중국 음식점 한번 봐보시고, 자, 아까 우리 프린트에 문화주택이란 게 있었는데 이런 문화주택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통해서 가볍게 봅시다.
고층 건물도 점점 생기고 유리 벽돌도 사용하면서 욕실과 화장실을 갖춘 문화주택.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 초가집이나 구식 기와집에 거주했다. 조선시대의 서울을 한성이라 불렀단다면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을 뭐라고 불렀다? 경성이라 불렀다 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 밀리대학 설립운동 배울 때 여러분, 일본이 1924년에 뭘 세웠다 했어?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는데, 경성, 즉 서울에 있는 일본 제국의 대학, 이런 뜻이겠죠. 자, 작은 도쿄라고 불렸던 본정을 중심으로 한 남촌은 근대 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남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동국대에 있는 그쪽 일대, 그리고 영화가 발달한 충무로 그쪽 일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로겠지만 당시에 제일 핫한 도시입니다. 전차도 보이고 그 와중에 간판 일본어로 쓰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식민지 도시 이게 빛이라면 자, 그림자 명암이 대비되는 자, 도시에 사는 토막민 여러분, 이러한 집에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토막민들, 반쯤 쓰러진 초막에 토굴같이 컴컴한 방, 냄비, 항아리 1개 이런 식으로 양철 쓰레기통을 주워다가 그럭저럭 신락 같은 목숨을 이어간다고 한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 주권을 뺏겼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것에 더 심화 탐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에 힘쓴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표적인 우리의 것 한글 있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어 연구회, 한글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각야날을 만들었으며 잡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되어서 만들어진 조선어 학회. 자,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자. 그리고 표준어랑 외래어를 표기법하는 것 또한 통일하자. 이런 걸 만들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시도하지만 일본이 탄압하는 사건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강제 해산이 되고 맙니다. 자, 한글 말고 한국사 또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 당시에 일본에 특히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꼭 역사 왜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단체를 만들었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만든 거야, 이 단체는. 조선사 편수회 메이드 바이 일본. 뭐 하려고 만들었다? 역사 왜곡하려고 만들었다.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편수란 여러분, 만들다입니다. 회는 모임, 만드는 모임이래. 뭘 만드는 모임일까? 조선사를 만드는 모임. 아, 그래서 조선사를 씁니다. 이거 역사 왜곡책입니다. 일본이 만드는. 그러면서 역사관념, 역사의식. 어떤 역사의식이냐? 식민지 지배에 정당화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만드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상식입니다. 3가지 근거를 대면서 역사 왜곡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고 들어보면 코가 막힙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5쪽 오른쪽 봐봅시다. 아랫부분. 식민사관. 자, 여러분, 타율이 뭔가요? 자율 반대겠죠?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자, 어떤 뜻이냐? 한국의 역사는 중국이랑 일본 등 주변 나라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주체성과 독자성이 없다.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논리인데요. 두 번째, 일본은 계속 발전을 했다. 그런데 한국은 발전을 안 하고 정체되어 있다. 자, 여러분, 교통정체란 단어 아시죠? 근데 그 정체가 머물러 있다, 가만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당파성. 그러니까 팔을 만든다.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든다인데, 자, 그 예시로는 일본이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예시로 듭니다. 야, 너네 맨날 붕당 만들면 싸우지 않았냐? 즉, 너네는 맨날 싸운다. 너네 민족성은 분열성을 가지고 있다.
고로 이런 세 가지 논리를 들면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거 보면 생각합해집니다, 여러분. 자, 타율성론. 자, 여러분. 일본은, 자, 메이지 유신 기억나지, 여러분? 이 이전까지는 우리한테 배우면 배웠지 절대 우리한테 먼저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를 막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성리학부터 해서 얘들아 모든 게 예술까지 우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삼국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자, 중국을 우리가 4대 하긴 했습니다. 왜? 중국은 큰 나라야. 강대국인 거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나라를 모셨을 뿐이지 지배를 받은 적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는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도 물론 간접적으로 이제 간섭을 많이 받긴 했지만 우리라는 고려라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했었고, 아무튼 이런 여러저러 이유로 우리는 이 일본의 논리와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체성론은 이따가 나올 부분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당파성. 자, 여러분, 붕당 정치. 항상 말해서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상호 공존의 원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소수가 있기 마련이며 생각은 다 같을 수가 없어. 원래 이제 붕당에서 물론 너무 싸우고 이제 막 환국 일어나거나 뭐 세도 정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변질됐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겠지만 원래 붕당의 기본 정신은 꼭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본의 논리는 절대 옳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넘어옵시다. 이제 역사 연구를 할 때도 여러분 생각이 다양해요. 붕당이 있듯이 이런 연구를 할 때도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자, 어떤 생각이 있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역사 발전의 주체는 누구다? 당연히 민족이다 하겠죠. 왜냐? 민족주의 사학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 네모에는 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박은식. 자, 책을 여러 개 짓는데요. 한국 통사, 야플 통자입니다, 여러분. 그 통증 할 때 통. 그래서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가 여러분 뭐뭐으라는 뜻이거든요. 사는 역사고. 혈은 피, 그러니까 피로 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책도 남기셨고. 또 나오시네요. 신채호.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하면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상고는 이제 고대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짓습니다. 자, 박은식과 신채호가 뭐 1세대 느낌이라면, 자, 2세대로는 자, 눈에 익혀볼게요. 정인보, 안재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하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조선학 운동. 신간을 배운 반에서는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안 배운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잠깐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교과서 200쪽 여기 신간의 해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두 번째 원단. 자, 신간의 해소. 그러니까 신간회란 단체가 사라지고 나서 민족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다? 문화, 학술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학 운동이 있다. 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 기억납니까? 여러분 갔던 강진에 유배당했던 우리나라 최고 실학자 중 한 명. 다산 정약용 서거 돌아가신 지 99주년을 기념하여서 야, 우리 조선의 학문을 살려보자 라는 운동을 벌이는데요. 그게 민족주의 사학의 흐름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 자, 단어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개념을 닦은 독일 사람인 거 기억나실라나? 자, 마르크스가 만든 사회주의를 역사에 대입했어. 그런 사관을 뭐라고 하냐?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또 무슨 뜻인지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쭉 내려와서 206쪽 펴시다. 자, 여러분, 유물사관.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했대. 사회주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 자, 경제적 관점에서 즉 바라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은 정신이 아니래. 뭐래? 물질적인 생산력,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로 보았다. 네,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봤을 때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적 관점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대충 파악해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사관을 밑바탕으로 전개된 사회경제사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백남훈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사회경제사학자니까 책 이름도 봐봐요, 여러분.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 사회경제사.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시냐? 일본은 지금 우리가 일본처럼 어떤 특정 단계를 따라 발전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한국사도 전 세계 역사들은 모두 일반적인 보편적인 발전하는 법칙이란 게 있는데 우리 또한 이를 따라갔다. 자, 설명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백남훈이 사회경제사학자인데 일본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훌륭합니다. 플러스 유물사관 보았을 때 이거 사회경제사학인데 이렇게만 접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역사 쪽에서 마지막 실증사학.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증거를 갖다 대라고. 그냥 추론 이런 게 아니고 뭐든지 팩트로 남아있는 연구물이나 책자를 확인해서 증거를 대는 거. 자, 그런 거를 문헌 자료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뭘 강조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 또한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병도, 손진태 등이 있고 이들이 활동한 단체의 이름은 진단학회라고 합니다.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책 이름은 진단학부.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힘든 거 벌써 거의 다 끝냈어. 교과서 마저는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2페이지까지 10조까지만 마저 보고 합시다. 종교계의 민족운동,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를 만주로 옮겼다. 민족학교를 세웠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광단 체크해 봅시다. 무장투쟁단체입니다. 선생님이 전에 여러 번 언급했어. 그냥 적어드리겠습니다. 단군을 믿는 대종교. 단군을 믿는 대종교. 자, 그러면서 천도교는 어떤 종교가 바뀐 거다? 동학이 천도교가 된 거다. 그러면서 여러 잡지를 편찬하는데요. 하늘이 열렸다, 개벽, 신여성, 어린이, 농민 등의 잡지를 발간하며 청년 여성 소년 농민 운동을 전개했다. 불교. 자, 님의 침묵. 한영원 선생님 기억나실 겁니다. 한영원 선생님은 일본이 우리 불교를 탄압하는 법 이름이 사찰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폐지해달라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불교를 유신 새롭게 하자 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원불교는 여러분 좀 더 나중에 생긴 종교, 여러분이 아는 종교들보다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현재에도 허례허식,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형식에만 치우친 지나친 것들을 폐지하면서 딴 거 좀 좋게 만들어보고 저축하자. 개신교, 기독교는 이런 교육, 왜냐 우리 그때 학교들 많이 세운 거 봤었죠. 교육운동, 문화사업, 의료사업 전개한 거 봤고요. 천주교는 좀 복지사업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많은 종교들이 각자의 방면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 시험에 개신교랑 천주교 구별해서 쓰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냅니다, 여러분. 그냥 느낌을 가볍게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활동과 대중문화.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계몽주의, 남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문학이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활동한 인물에는 여러분 들어는 봤겠죠. 이제 최남선, 이광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계에서 소년에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뭐 그때 뭐 철석 그 때린다 부순다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주체가 된 인물입니다. 이광수 3.1운동 전에 2.8 독립운동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유학생들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이들은 당시 조선 최고의 문인, 글 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사진 한 번씩 보게 여러분. 잠깐만요. 왜 안 될까? 잠깐만. 자, 여러분을 위해 핫스팟을 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최남선 얼굴 한번 쌤이랑 봐볼게요. 최남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보이시죠? 두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로 기소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광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이광수, 뭔가 그 이광수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광수. 저기 데뷔 보여 얘들아. 1917년 소설 무정 보이죠? 이걸로 진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글 천재로 도약하는 계기.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절자가 되고 맙니다. 1920년대가 되면 자연을 노래하고 낭만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저항하는 문학이 쓰여지는데, 자, 조선공산당이 1925년쯤에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창 사회주의 배울 때 항상 3.1운동 이후, 즉 1920년대쯤부터 해서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때 영향으로 자, 카프라는 게 생깁니다. 카프 등이 결성되면서 프로 문학이 등장하는데, 자, 무슨 소리냐? 쌤이랑 같이 사전 보면서 뜻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카프는 여러분 약자입니다. 영어로 KAPF. 보이시죠?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조직된 대표적인 문화, 예술 운동 단체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중심으로 되어 만들어진 프로 문학이 무엇이냐? 프로페셔널 할 때 그 프로가 아니고 여러분, 그 프롤레타리아 기억납니까? 프롤레타리아. 자, 부르주아 계급에서, 즉 부자들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문학을 우리는 프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1930년대 이후,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쯤부터 얘들아 일본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굴복한 친일 문학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저항문학. 이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냥 난 자연을 순수하게 문학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예술,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가곡, 노래와 동요들이 만들어지면서 홍남파, 윤극영, 태극기래 그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가 있습니다. 홍남파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선생님 때는 음악 교과서에 많이 나왔었는데. 홍남파. 좀 예술인들이 친일파로 잘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여기도 다 친일 논란이 좀 있다. 그리고 왜 이래? 안익태 보겠습니다. 이런 친일파들은 여러분 이 땅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고 미술에는 안중식 화가의 한국화, 서양화에는 고희동, 나혜석, 이중섭 등이 있습니다. 자, 안중식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안중식 그림 봅시다. 이러한 한국화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자,
서양 화가로는 여러분 나혜석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여성 화가. 그 여성 인권을 향해 운동도 하신 여성 인권 운동가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뭐라 나왔어? 인형이기보다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여성. 그래서 이제 서양 화가. 그 나문희 배우 아시나요, 여러분? 그 나문희 배우의 고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원 출신이어서 수원에 가면 여러분 수원의 핫한 거리 중에 하나로 나혜석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은 설사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도 사진 보면 여러분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봐볼게요. 자, 이런 소 그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기셨고 이제 살아생전에 생활고로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살아서 빛을 못 보신 안타까운 대화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나 등등 이제 이중섭 관련 뭐 미술관, 뭐 유적지라 해야 되나? 아무튼 관련된 그 장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예술에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은 토월해라는 모임이 있었고 열심히 연구를 했다. 자, 영화 나온교의 아리랑. 그리고 잡지로는 여성들의 뭐 서양식 결혼법, 화장법 등을 담은 뭐 신여성, 대중가요 관련하여서 라디오, 추궁기를 보급하고 윤심덕이란 가수가 뭐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뭐 조선체육회도 만들어졌다. 자, 이 부분까지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도 힘듭니다, 여러분. 자, 조선어학회 회원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고문받고 거기 살아남으신 분들끼리 광복 후에 찍은 사진. 최연배 유명하죠? 눈에 한번 쓱 익혀보시고 그들이 발간하고 됐던 우리말 사전 원고. 자, 막 사라져서 난리가 났다가 결론 찾아서 광복 후에 편찬되었다. 왼쪽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가운데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옆에는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 박은식 선생님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역사의 주체는 민족이다. 민족주의 사학자이십니다. 옆에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남훈. 개벽, 천도교에서 발간한 잡지 개벽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늘이 열렸다. 자, 선생님 때는 일시가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러분 때는 아마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시문 봤습니다. 농촌개몽운동할 때 선생님이 영상까지 보여줬습니다. 시문에 상록수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시문입니다. 이 상록수 글을 지은 시인. 그날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겠어요, 여러분? 광복이겠죠. 여기서 말한 상박사는 우리 영토 비유하는 말이겠죠. 국어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나혜석 화가의 그림 무희, 그리고 연극 관련한 토래 회원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전형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다면 혹시 간송 전형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독립운동가이긴 한데 무슨 독립운동가냐? 문화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금싸라기, 금 같은 좋은 땅을 팔아서 사기 그릇 이런 거 사들이는 바보래. 무슨 소리냐? 큰 부자였던 아버지한테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전형필은 그 돈을 우리 문화재를 모으는 데 썼다. 왜냐? 뭐 조선 총독부, 일본인 수집가들, 전문 도굴꾼들이 우리 문화재를 이제 국외로 갖고 나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모은 수없이 많은 문화재 중에 10점이 넘는 거는 국보래 얘들아. 국보. 훈민정음 회례본, 훈민정음을 해석한 그 본, 그리고 뭐 청자상감 문학문 매병, 그리고 신윤복의 풍소가첩. 자, 여러분 신윤복 보면 알 겁니다.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신윤복.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런 미인도로도 유명하고, 이 그림. 전체를 사셨다는 건 아니지만, 신윤복의 이런 유명 화가의 그림도 지켜내었다. 추사 김정이라고 유명한, 여러분, 그 세도정치식의 유명한 문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글씨 등 추사 김정이 채도 있거든. 그런 거에 국보로도 지정이 돼 있다. 이 많은 유물들이 어디 있냐? 그의 호를 따서 성북동 고려대 근처에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나중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 돼서 놀러 가도 뭐 서울 살아도 꼭 그 좋은 데가 많지만 선생님 진짜 이런 곳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좀 이런 문화예술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영화관을 영어로 시네마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키읔으로 해석했나봐. 그래서 조선 키네마. 그냥 보시고. 1920년 6년 나온규의 아리랑 나온 게 한번 보시고.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유명한 그림. 아마 일본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미쳐버린 그런 민족의 아픔. 당시 포스터. 감독도 하고 본인이 배우도 맡았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 잡지 아까 말했던 신여성 되게 힙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여성, 새로운 여성, 뭐 계절별 패션, 화장법, 서양식 결혼, 연애 풍속도 등 여러 여자들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일반 교양물 그리고 우리 꿈에서 깨어납시다, 배웁시다 하는 계몽을 촉구하는 작품들 또한 많이 실었다고 하네요. 아까 언급했던 뭐 윤신덕 그리고 추궁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거 판 꼽으면 노래 여기 위에서 나오겠죠. 나팔 같은 곳에서. 스포츠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라 하면 나라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조선 사람인 건 모두가 알지만 일본인으로 사람들 인식을 하겠죠. 일본에 소속된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936년 열렸던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국적으로 출전을 한 거겠어? 응, 일본 국적으로 출전을 한 거야. 여러분, 일본 국적으로 출전했다고 절대 친일파인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이때 대박이 터집니다,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1등 금메달을 하게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죠. 왜?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붙이고 이제 그 상단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이걸 지워버립니다. 이 일장기를. 그리고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탄압하고도 난리가 납니다. 한번 여러분. 자, 여기서 TMI. 자, 베를린 어디 수도야? 독일의 수도인 건 아시나요, 여러분? 당시 독일 장악하고 있는 사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랑 악수도합니다. 손기정은 1등에서. 손기정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은 손기정 들어봤을라나? 아이고. 손기정 괜찮으니 손기정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나는 한국인이다. 뭐 경기의 엘리트의 만국유람기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진인가 봐 이거. 출전 당시 모습. 88 서울 올림픽 당시의 모습.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개. 여러분 좀만 참읍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금방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신간회 활동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적어줬습니다. 활동 중에 하나로 여러 사회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운동이란 여성, 청년, 농민,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운동들을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편하게 말해서 대중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농민운동 보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당연히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증가하고 땅을 빌렸으니까 높은 소작료와 세금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농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좀 더 조금이라도 좀 인간답게 살고자 Step back to reality. We need your energy. Tragedy? No way. You're my remedy. Let's go, 국제. Come on. 자, 여러분 맞아요. 힘내서 해봅시다 우리도. 이름만 봐도 농민단체인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작인 조합 이런 거 쓰라고는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작인 조합, 농민조합, 딱 봐도 이거 농민이다 얘들아. 조선농민총동맹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관련된 투쟁할 때 쟁자건 얘들아. 그러니까 시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작쟁이를 전개하는데 수없이 많은 소작쟁이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우리 근처에 전남 신안군 여러 섬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중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 큰 소작쟁이가 이루어지는데 쌤이랑 교과서로 확인해 볼게요. 자, 210쪽 펴봅시다. 소작쟁이가 이만큼 많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뭐다? 이 암태도 소작쟁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농민들이 이제 웃기지 않겠지만 여기 한국인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한국인지주겠죠? 그의 이름은 문제철. 나쁜 놈입니다. 그 지주를 감싸는 일본 경찰을 상대로 벌인 소작쟁이다. 왜? 이 문제철이 지주가 야 너네 수확한 거에 70% 이상을 내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세금이 70%인 거야. 세금이. 먹고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농민들은 뭐 소작이네를 만들고 당연히 이 소작료를 낮춰달라 요구하면서 야 어차피 걷어봤자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왜 열심히 힘들여가면서 수확을 하냐. 하지 말자. 돈도 내지 말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전개합니다.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투쟁을 벌인 끝에 40%까지 낮췄대. 이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문은 이거를 크게 다루고 한국인 변호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암태도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소작쟁이를 승리한 것은 전국의 농민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자, 얘들아 당시에 이런 동맹이 만들어졌어. 이건 시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뭔 동맹이야? 굶어 죽는다고. 굶어 죽는 거 각오하고 여기 대항하는 그런 아사 동맹도 한번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 방금 한 거는 1920년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30년대가 되었네. 자 근데 소작쟁이가 더 커졌어. 뭔가 격화 더 격렬해졌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걸 갖고 옵니다. 말 그대로 농촌을 진흥시킨 운동.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금갑다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든 말든 자, 사회주의자들이 항일투쟁운동의 일환으로 땡땡땡 농민조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신간회 할 때 배웠습니다.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몇 쪽 피냐? 200쪽 핍시다. 신간회 해소 이후에 민족주의자들은 문화활동했다고 했어. 근데 봐봐 여기들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게 했대.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운동을 통해서. 근데 그냥 운동이 아니야. 형용사가 은근 중요하다 했습니다. 혁명적. 단순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투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일제타도라는 큰 구호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혁명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로 이 빈칸에는 8번 빈칸에는 혁명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도 똑같아. 기업이 많이 생겨서 일단 노동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해? 월급, 임금은 낮고 그 일하는 조건은 열악하고 가혹하고 그런 데다가 조건이 안 좋긴 한데 마침 노동자와 농민을 사랑하는 사회주의가 퍼지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좀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여기도 이름 똑같습니다. 뭐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노동운동 단체도 만들고 농민들은 소작쟁이, 노동자들은 노동쟁이. 자, 대표적인 노동쟁이로는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자, 또 교과서 보겠습니다. 몇 쪽 피시냐? 211쪽 펴도록 할게요. 노동쟁이 또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원산 총파업인 겁니다. 1929년 1월 원산의 한 석유회사 이름하여 라이징선. 자,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이제 노동쟁이가 일어난 거. 이제 원산 시민의 3분의 1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설명하면 있을 텐데 그 민족이란 개념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왜냐? 노동자, 농민이 눈으로 똘똘 뭉친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일본,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힘내라고 파이팅하라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가한 식민지 시대의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던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여기 일본 노동자는 왜 보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했죠. 일본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여러분 노동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 관련된 노동자들은 국적이 상관없어. 같은 노동자다. 무조건 연대하고 무조건 힘 뭉치는 거.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노동자와도 연대를 이루었던 점에서 우리가 그 특이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30년대 됐어. 10년 지났어. 소작쟁이와 똑같이 노동 또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되었다. 청년운동. 청년들 모여서 뭐 하겠어, 얘들아. 청년회 만들어서 강연하고 토론하고 밤에 학교 만들어서 글자 알려주고 이름만 봐도 청년단체다. 조선 청년 총농민들 만들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도왔다. 여성, 신여성이 등장하고 신여성이란 단지 꾸민다고 신여성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새롭다는 거야. 여성들이여 해방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신여성들과 맞물려서 신간회라는 큰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매단체로 중요합니다. 근우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글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문맹퇴치와 계몽활동 등을 전개합니다. 소년운동, 소파 방정환 들어봤죠, 여러분? 천도교 소년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 조선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린 사람들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지금의 어린이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었나 보다. 안타깝지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그거를 안타깝게 여긴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 하냐? 우리 평균 수명의 3분의 1 이하인 사람들은 보살핌 받고 사랑받고 누가 지켜줘야 하는 어린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한 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어린이날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2022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여자들의 평균 수명 몇 세? 87세. 거의 3분의 1이 뭐야, 얘들아? 29지. 고로 선생님도 어린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맞으면 보자. 형평운동. 뭔 소리냐? 저울, 이거 알지, 여러분? 저울, 추 이렇게 생긴 거. 추는 아니고 저울. 이게 거의 무게 같을 때 형평 이제 이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차별받는 사람들 있어. 그들의 이름은 백정. 이거 우리 배웠는데 기억날라나? 하지만 똑같은 백정인데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고려시대 백정이란 그냥 평민입니다. 평민. 양민. 근데 조선시대는 여러분 천민이야. 천민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 도축업, 그 정육 관련된 일 하는 사람. 차별받고 무시받고 있었어. 그런데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제도적으로 신문제가 우리 땅에 사라집니다. 그럼 선생님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쌤이 그때 말했지. 자, 나라에서 법 땅땅 만들었습니다. 지키세요. 사람들이 네! 하고 바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 특히 그게 생각에 관한 거라면. 아무리 차별하지 마라고 한들 나라에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거더라. 개그의식이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백정들은 일제강점기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뭔가 제한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등본을 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이 뜻이 뭐냐? 백정이다 이 뜻입니다. 백정도 애기를 낳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 애기가 학교에 입학이 안 돼. 근데 몰래 어떻게 보냈다 쳐봐봐. 들통나는 순간 온갖 모욕을 다 받고 얘들아 거의 퇴학당해. 그러니까 이제 백정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우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울이 마치 평평하게 형평을 이루듯 우리 또한 이렇게 되자 조선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자, 한 페이지. 얘들 한 페이지만 하고 끝냅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쌤도 힘듭니다. 우리 힘내보자. 212쪽. 아이고, 청년 넘어가고 근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우. 어린이날 포스터 귀엽네요. 형평운동. 또 한자 읽어주겠어. 전체 조선 전선에 산재 흩어져 있는 골고루 있는 우리 형평 계급들아. 이거 아마 백정을 말하는 거겠죠. 단결하라. 힘뭉쳐라. 아하, 형평운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런 유명한 시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픔을 담은 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 또한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수능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쓱 봐보세요. 자, 빼앗긴 들. 우리 주권을 빼앗긴, 우리의 권리가 빼앗긴 국토, 봄, 광복을 상징하겠죠. 이런 거 한번씩 쓱 읽어보시고. 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1차 시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 2차 시는 그 대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았고, 자, 다음에 만나요.